네, 안녕하세요. 제잘제잘 하늘학교의 문을 엽니다. 진행을 맡은 이효진입니다. 오늘은 아이성장 심리연구소 소장이시고 별내 킨더레스트 원장이신 임영옥 강사님과 다중지능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안녕하세요. 늘 젊게 긍정적으로 다가가는 임영옥입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다중지능에 대해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은 지능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무엇인가요? 네, 아무래도 지능하면 IQ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아마 IQ일 것 같아요. 조금 더 다른 지능에 대해 생각해 보면 EQ라고 하는 감성 지수일 테고요. 또 유머 있는 표현으로 우리가 JQ라고 불리는 잔머리 지수가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JQ는 문제 해결 능력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다루게 되는 다중지능이라는 것은 이러한 지능들을 다 합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제가 다른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진행자님에게 3명의 자녀가 있다고 들었는데 양육하시면서 아이들마다 강점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지요?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 첫째는 호기심이 많고 리더십이 있고 집중력이 좋은 편이고요. 둘째는 만들기, 꾸미기, 그림 그리기를 잘하고 유머러스함을 지니고 있어요. 막내는 새로운 친구와도 소통을 잘하고 활동도 왕성하고 호기심이 많아요. 오, 자녀들의 다양한 강점들을 잘 알고 계시네요. 제가 질문을 할 때 강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의 주제는 지능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지니고 있는 강점을 지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IQ는 단일 영역을 측정하는 검사라 개인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정확하게 측정하기에는 무리가 있겠지요. 그리고 개인의 나이, 성숙 정도, 문화적 배경에 따라 지적 능력을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하는데 일률적으로 똑같이 측정하는 방법에도 무리가 있다는 거고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마다 성격이나 외모가 다르듯이 각각의 지능이 가지는 강점과 성향이 다르다는 거죠? 그럼 다중지능은 누가 주장을 했고 어떤 지능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때가 된 것 같네요. 역시 괜히 진행을 맡으신 게 아니네요. 다중지능 이론은 보스턴 대학교 약학대학 신경학과 겸임교수와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있는 하워드 가드너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고요. 다중지능이 처음에는 언어지능, 논리수학지능, 공간지능, 신체운동지능, 음악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7가지였는데요. 연구를 거듭하면서 8번째인 자연친화지능을 추가했고 아직 널리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다른 영역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실존지능까지 9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중지능은 각 사람마다 다 다르게 지니고 있는 거겠죠? 아이들에게 나타나는 지능을 보면 다 다른 지능을 지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시지요? 가드너가 주장하는 바로는 누구나 태어날 때 이 9가지 지능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적절한 환경적인 조건에 의해 발달하는 정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이렇게 고작 9가지 지능만 가지고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큰 영역으로 분류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다중지능 이론은 개인에게 잠재되어 있는 행복의 요인을 찾아서 삶을 아름답게 계획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지능 이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다중지능 중 어떤 영역은 그 특성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은 어렵네요. 우리 이음 가족분들의 이해를 위해 좀 더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간략하게 하나하나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드너가 음악지능에 대한 예로 바이올리니스트였던 예후디 메뉴인을 들었습니다. 그가 3살 때 부모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케스트라 음악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루이스 퍼싱거의 바이올린 연주에 감동을 받은 그가 생일 선물로 바이올린과 퍼싱거의 지도를 받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 요청이 받아들여지고 그가 10살이 되던 해에 이미 국제적인 연주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음악 지능은 소리, 리듬, 진동과 같은 음의 세계에 민감하고 사람의 목소리와 언어적 형태의 소리뿐만 아니라 비언어적인 거에도 예민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음악이나 리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소리 전체를 다루는 청각, 진동적인 지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신체 운동 지능은 몸 동작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손으로 무언가를 다루는 능력이 뛰어나서 손재주가 있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자동차 운전은 물론이고 스케이트나 자전거를 다른 사람보다 쉽게 배운다든지 몸의 균형 감각과 촉각이 다른 사람들보다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신체 운동 지능에 대한 내용을 들으니 저희 둘째가 생각나네요. 저희 아이가 손으로 꼼지락꼼지락 만드는 걸 좋아하고 참 잘하거든요. 저도 설명을 하면서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다음은 논리 수학 지능인데요. 유럽 학자들이 인지적 능력으로 이 지능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이 지능이 높은 사람은 논리적인 가정에 대한 문제를 빠른 속도로 해결하고 추론을 잘 이끌어내며 문제 파악에 있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을 동원한다고 합니다. 숫자에 강하고 차량 번호나 전화번호 등도 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어 지능은 단어의 소리, 리듬, 의미에 대한 감수성이나 언어의 여러 기능에서 민감성이 있는 능력입니다. 공간 지능은 시공간적 세계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과 건축과 미술과 발명가와 같이 3차원의 세계를 잘 변형시키는 능력으로 색, 선, 모양, 형태, 공간 등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민감성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대인관계 지능과 자기 존중감, 자기 향상과 관련된 자기이해 지능은 특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자연 친화 지능은 자연 현상에 대한 유형을 규정하고 분류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혹시 타잔 아시나요? 타잔처럼 동물이나 식물 채집을 좋아하고 나뭇잎의 모양이나 크기, 지형 등에 관심이 많고 이들을 종류별로 잘 분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실존 지능은 영성 지능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인간의 존재의 이유나 참 행복의 의미 등 삶의 근원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능력입니다. 네, 이렇게 참 많은 지능들이 있었네요. 이제 저도 다중지능의 특성을 좀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으면서 저와 우리 자녀들의 다중지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되었고요. 이 시점에서 강사님의 다중지능이 조금 궁금해지는데요. 네, 저는 언어지능, 대인관계지능, 자기이해지능, 음악지능, 자연친화적 지능, 좀 많네요. 이런 부분에서는 강한데 신체 운동지능과 공간지능은 아주 약하답니다. 네, 강사님이 지닌 지능 중에 어떤 강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도 처음에는 인지하지 못했지요. 상담심리 공부를 하면서 이러한 다중지능에 대해 학습하고 또 다중지능 검사를 시행해보고 알게 되었답니다. 이렇게 다중지능에 대해 알고 나니 저에 대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어떤 부분에서 본인에 대한 이해를 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라떼는 말이야가 나오는군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는 체력장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6가지 영역이 있었는데 각 영역마다 만점이 20점이었어요. 120점 만점에 최소 77점을 받아야지만 1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제가 3가지 영역에서 만점을 받았음에도 나머지 100m 달리기, 멀리 뛰기, 공 던지기에서 점수를 겨우 모아 77점을 채웠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완전 길치예요. 저 혼자 아무 생각 없이 어느 정도 큰 건물에 들어가면 들어갔던 입구조차 찾지 못해 쩔쩔맬 정도로 말이에요. 제게 누군가가 동남쪽이 어떻고 혹은 한시 방향으로 움직여라는 등의 말을 하면 어리둥절해진답니다.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왜 난 이렇게 지독한 길치일까? 부정적인 관점으로 제 자신을 바라봤는데 다중지능에 대해서 알고 나서는 아하, 이제 도통하는 소리를 제가 하게 된 거죠. 네. 난 신체 운동 지능이 좀 약하구나. 길치였던 이유가 공간 지능이 약해서였구나라고 인정하게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이해가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람들마다 하기 어렵고 약한 부분들이 있기 마련이죠. 그렇다면 약한 지능에 대해 인정하고 이해한 후에 강사님은 약한 다중지능을 보완하기 위해 무언가를 시도해 보셨나요? 사실 저는 지능이 활발하게 개발될 수 있는 나이를 훌쩍 넘어 다중지능에 대해 알았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기울여서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오래 매달리기,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등의 3가지 영역에서 만점을 맞을 수 있었던 저희 끈기에 주목하게 되었고요. 조금만 관심을 갖고 주변 환경을 살피면 지인들에게 길 안내를 할 수 있을 정도인 자연 친화적 지능인 관찰 능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 강사님이 지닌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했다는 말씀이시군요. 강점에 주목하자라는 부분이 참 마음에 듭니다. 다중지능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사회적인 잣대로 자녀들의 능력을 성취 결과인 학업 성적 또는 어른이 정해놓은 어떤 기준 이상의 결과로만 판단함으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을 우리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이 지닌 소질을 모두 능력으로 인정해서 각기 자신 있는 분야에서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희망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강사님이 앞서 이야기한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하는 방법 외에 다중지능을 개발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제가 다중지능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적절한 환경에 의해 발달 정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이 의미는 지능과 관련된 환경 요소를 적절하게 부여하면 지능들이 개발 가능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다중지능 개발에 대해 설명하기에 앞서 한 가지 제가 또 물어보겠습니다. 이은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진행자님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이음 부모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룩한 유산으로 신앙을 물려주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가정과 교회에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거룩한 유산인 신앙을 물려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다중지능을 접목해 우리 아이들의 아름다운 변화를 지켜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강사님이 앞서 설명하신 9가지의 지능들이 신앙생활을 통해 개발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의 예배와 활동들을 통해 이러한 지능들이 충분히 개발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진행자님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기도력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나요? 아니면 아빠가 목사님이시니 가정에서도 직접 설교를 하시나요? 아빠가 목사님이긴 하시지만요. 아빠의 설교는 교회에서만 듣는 걸로. 저희 가족은 교회 지남에 있는 기도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영적 말씀들이 들어있는 기도력은 정말 좋은 예배 교재인 것 같아요. 네, 각 가정에서 찬미를 부르고 많은 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로 써주신 교회 지남의 기도력을 이용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루를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며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는 순으로 보통은 예배를 드리잖아요. 네. 이렇게 태중에서부터 예배에 참여하면 성장하면서 어떤 지능들이 개발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상되어지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요, 우리 교인 자녀들은 교회에서 찬미를 부르는 가운데 음악 지능이 발달되고 또 말씀을 자주 들으며 언어 지능이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찬미하면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하고 또 찬미를 위해 악기도 배우고 우리 교인 중에 음악으로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는 인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말씀 묵상을 통해 많이 듣고 읽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구할 것과 감사한 것을 말로 표현하게 되고 이러한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 지능과 언어 지능이 개발되겠지요. 영성 지능인 실존 지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중지능 개발이라고 해서 부모가 아이의 다중지능 개발을 위해 어떻게 해줘야 할까 하고 어렵게만 느껴졌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도 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니 좋은 소식이네요. 다른 지능들은 또 어떻게 개발될 수 있을지도 궁금해지고요. 네, 제가 설명을 이어가기 전에 질문 하나 다시 드립니다. 교육으로 가장 유명한 곳 하면 딱 떠오르는 나라가 있나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나라보다는 유대인들이 생각이 나요. 그렇죠. 가정교육, 하브루타 대화법 등 유대인들의 교육이 세계적으로 유명하지요. 유대인들은 성경을 통해 지혜와 지식을 얻고 이러한 교육을 기반으로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대화법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다 외우도록 교육한다고 합니다.
네,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암기를 많이 해왔기 때문인지 머리가 비상하고 유대인들이 많이 똑똑하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모세오경이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를 포함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잖아요. 그렇죠. 질문하고 토론하는 하브루타 대화법이 그냥 쉽게 자리 잡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외우면서 많은 지식과 지혜를 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매 안식일마다 외우는 기억절을 통해 또 교과 공부를 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는 토론하는 과정 속에서 논리 수학적 지능과 대인관계 지능이 개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사님의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 교회에서 진행하는 성경학교, 어린이반, 패스파인더를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의 다중지능이 충분히 개발되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제가 또 다시 진행자님을 인정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했던 부분을 딱 파악하셨네요. 저도 사실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하나인데요. 성경학교와 어린이반에서 이루어지는 성경 이야기, 색칠 공부, 공작, 우리 때 공작이라고 불렀는데 율동과 함께하는 찬양, 요리 등을 통해 정말 다양한 지능이 개발될 수 있답니다. 패스파인더의 조별 활동에서 서로 협력하고 배려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리더의 덕목으로 떠오르는 대인관계 지능을 개발할 수 있고요. 철새, 들꽃 관찰과 산행 등을 통해서 신체 운동 지능, 자연 친화적 지능도 개발할 수 있겠지요. 작은 목표를 세우고 해결해 나가는 성취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탄생을 축하받고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작은 봉사를 통해서도 자기 이해 지능이 개발될 수 있답니다. 강사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평소에 하고 있었던 활동만으로도 아이들에겐 충분했던 거네요.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위해 진정성 있는 가정 예배를 회복하고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에 좀 더 관심을 쏟게 되면 자녀들에게 잠재되어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 될 수 있겠네요. 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날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 자녀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 타인과 나의 관계, 나와 나의 관계를 잘 형성하여 참 십자가를 완성하면 이러한 지능은 그저 덤으로 주어지는 것이겠죠. 네.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의 형태가 교육과 참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안식일 학교, 교과 공부, 성경 맞습니다. 학교. 이렇게 명명한 것은 예배를 통해 우리가 꾸준히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알찬 내용을 잔뜩 준비해 주신 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음가족 여러분, 한 명의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기도와 노력이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재림교회의 모든 아이들이 예수님을 닮아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잘 배우고 실천하는 삶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